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 그분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재림의 소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염려가 많은 이런 그 환경과 기후의 변화, 소위 climate change라고 하는 이것과 늘 또 다른 어둠의 이런 이 미심쩍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가고 있는 세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는 세계 정부에 탄생하는 이 모든 일의 디딤돌이 되는가 아니면 재림의 징조인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기록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결국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기록 가운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다양한 환경적인 그것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국가적 관계든 이런 환경, 그러면서 인간과 이런 우리가 돌보고 또 이렇게 잘 갖고 와야 된 우리의 진짜 이 환경, 이런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런 이 섭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신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것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 예비하는데 이 예비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을 볼 때 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사회적 여러 다양한 그런 징조들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양한 여러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까지 여러 주님의 회초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사회적 징조라고 말했을 때는 배도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도의 징조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고 대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환경적 변화, 기후 변화라고 말하는 그래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래서 산불이 나고 그래서 50도가 넘는 이런 엄청난 현상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단순히 그런 것들을 재난을 보면서 두려워만 할 것인가? 또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한 어떤 인생의 애씀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또 가지는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그처럼 소망하던 그처럼 기독교 2000년 지난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희망적인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쯤은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불과 수년 전 일이죠. 2020년, 2019년, 2020년에 여러 기상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AP 통신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는 지구나 여기에 지진이나 불이나 여러 기후 또 산불, 홍수 이런 허리케인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지구에 그야말로 지구가 너티런이라는 말은 미쳐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냥 정말 미쳐가는 것 같은 이런 이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2, 3년 뒤에는 오늘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이례적인 그냥 예상치 않았던 이런 기후 변화가 이렇게 속출하는데 인류가 집단 자살 그야말로 공멸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보도를 공공연하게 할 만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런 환경적으로 자연 환경 또 이런 기후 이런 포함한 자연 환경 그런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함께 뒤엉겨서 일어나는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그야말로 진정한 환경 문제, 이컬러지컬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꼭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요. 그건 뭐냐? 오늘날 우리는 산불 재난의 시대다. 산불 재난의 시대다. 산불이란 뭐냐? 불가하다는 뜻이죠.
예측 불가해요.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이례적인 이상기후다. 이례적이란 말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몇백 년 만에 뭐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이 뭐 갑자기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다 예상치 못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발생하고 일어나면 막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항 불가다. 근데 이 피해가 뭐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들, 좀 사는 나라들은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들에는 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복구도 하고 하지만은 조금만 힘든 이 과정에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이런 예측 불허, 저항 불허에 불가해 이런 재난이 날 때는 무엇도 불가능하다, 복구도 불가하다 이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렇게 그 아픔에서 무슨 뭐 얼마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게 푸에르토리코를 쳐가지고 뭐 완전히 이 칼리브만에 있는 그 푸에르토리코를 쳤을 때 지금도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상태, 복구가 완전히 불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산불재난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 산불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일어나고 있는가? 왜라는 말을 붙여서 알아야 이 불가라는 말을 지울 수가 있어요. 왜인지를 알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예측도 하고 저항도 할 수 있고 회복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왜인지를 모르거나 잘못 알면 그에 합당한 처방전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CNN에서는 근세기에 있는 최향후 2, 3년 내에 수년 안에 있었던 인류가 겪는 이 다양한 재난을 요약했습니다. 몇 가지로? 6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요약된 이 모든 재난이 어디에 원인이 있다? 클라이밋 체인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것이 원인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의 종류가 뭐냐? 히트웨이브, 아주 폭염이에요. 폭염. 그다음에 여기 말하자면 코스탈 플러딩이라는 말은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서 해안선이 점점점 물러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헤비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러운 홍수들이 떨어져 내리고 그다음에는 가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완전히 그저 이 논바닥이, 호수바닥이, 강바닥이, 밭이, 농경지가 황폐돼가는 그런 가뭄들이다. 이것들은 스트롱 에비던스, 아주 강력한 기후변화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얘기죠. 기후변화가 증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서 또 이런 그 가운데 더 애드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건 바람이에요. 아모스 4장의 11절에 지난번 6절부터 말씀드릴 때 이렇게 10절 11절에 풍재로 깐부기 재앙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그러니까 이 바람까지도 그런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는 강력한 결정적인 증거지만은 더위나 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나 갑작스러운 홍수가 오는 비가 떨어지거나 가뭄이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것들은 강력한 기후변화의 이런 증거라면 태풍이나 허리케인, 토네이도는 종종 있어 왔던 일이니까 어쨌든 제한적이긴 하지만 클라이밋 체인지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절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산불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기후변화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도대체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대재난의 시대 산불재난이라고 했는데 이 기후변화, 즉 기후변화로 인한 이 대재난의 원인은 즉 기후변화의 원인이 재림의 징조인가 하는 것이에요. 올해는 충분히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면 소위 말하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곧 탄소로 인해서 이런 기후변화가 있고 이 기후변화가 대재난을 가져다 준 것인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온실가스가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재림의 징조는 누구의 손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고 탄소가 그것이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면 소위 말하는 2030 어젠다, 이젠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2030 어젠다나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그레이트 리셋은 이것이 대탄소다, 즉 온실가스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만들어내고 있는 저탄소 정책, 2015년부터 시작한 저탄소 정책이 과연 지구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이 뭔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된다면 그레이트 리셋은 그럼 어디로 갈까? 자, 기후변화가 기본 이런 모든 것인데, 이 기본 이런 모든 것인데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이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면 이것을 막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정책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다 좋아지면 뭐 우리 차도 안 타고 뭐 이렇게 뭐 전부 다 무슨 뭐 이렇게 지금 가진 이런 그 에너지 문제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레이트 리셋, 소위 2030 어젠다라고 하는 이 세력은 어디로 갈까요?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죠.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했다, 옳았다. 그러니 세계인들이요, 앞으로 이 모든 당신들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겨달라?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들은 뭘 말하느냐? 세계 정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계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통제된 그런 세계 정부의 그 휘하에 놓이게 되게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 세력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짚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책한 이런 모든 것이 옳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위 태클을 걸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특별히 그렇게 되면 누구에 대한 제재가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다른 소리를 실제는 해결이 안 됐다면 그 다른 소리가 옳은 소리죠. 그 옳은 소리를 해서 이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보려고 시도했던 그들에게 엄청난 뭐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2030 어젠다는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고 하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문제는 뭐냐? 강력한 통치 시스템으로 세계는 묶일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잘 되면 우리가 잘해서 너희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니까 우리 뜻을 따라달라. 안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은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세력을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하거나 그 세력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제거한다든지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가져오게 되겠죠. 소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우상 혹은 짐승의 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운명을 인생의 생명과 인명의 모든 생존권을 장악하고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뭘 요구하느냐? 그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의 근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달라고요? 우리에 대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잘 되는 결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이나 2030 어젠다가 만약에 이 모든 대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바른 처방전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처방전이라면 과연 또 다른 어떤 것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일까?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이 지구촌에 드러나 있는 이런 대재앙이 어느 결인가 이렇게 어느 시점인가부터 이렇게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구촌적인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가? 도대체 이렇게 막 급변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다. 즉 어떻게 하면 이 지구촌을 글로벌 지구촌을 더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을 더 많이 이렇게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1992년 유엔이 만들어낸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어젠다였습니다. 이 어젠다는 무엇이 내용이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가 지금 깨지기 직전이라 이거예요. 왜? 과부하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이 과부하가 걸렸다. 말하자면 110볼트를 써야 되는데 220짜리 볼트를 하면 망가지잖아요. 기계가. 그것처럼 이 지구는 과부하가 걸렸는데 왜 그러냐? 이런 과부하의 원인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지역 간에 국가 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무슨 집단적 이기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 간의 그런 이기적인 이런 것들로 생겨나는 전쟁, 종교나 아니면 이념 간의 이런 다양한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문명이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서 삶은 좀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누릴 것들은 많아졌지만 이런 문명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런 엄청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까지 하기까지는 이에 따른 뭐가 있느냐? 배설물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부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말미암아서 뭐가요? 이 지구가 완전히 이 과부하가 걸리고 환경 파괴가 돼서 과부하가 걸린 지구는 어떻게 되겠다? 끊어짐, 멸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이 우리들에게 삶의 편리함과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뭐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가 바로 이 환경 파괴요. 그 환경이 파괴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기후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어젠다 21의 출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선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명분 너무나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분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출발한 뒤에 8년 뒤에 2010년에 멕시코의 칸쿤에서 이 칸쿤에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칸쿤 협의가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한국에서도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대하고 WTO 비준에 하면 안 된다. 왜? 한국의 농부들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이 데모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칸쿤 환경회의의 매우 중요한 슬로건은 뭐였는가?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그린란드의 빙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정도면은 이 지구촌의 전체적으로 이 지표를 덮고 있는 이 해수면의 약 한 20피트라고 하는 말은 거의 6m가 되겠죠. 해수면이 6m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해안선에서 몇십 킬로의 해안선이 다 물에 잠긴다. 그러니 지구의 온도를 2도를 올라가면 지구는 위험해진다. 여기 그랬어요. 온도 2도가 상승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 자체도 심장마비로 완전히 사망해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의 3분의 1이 멸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향후 10년 안에 그러면 2020년이 되겠죠. 2010이니까 향후 10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는 멸종 위기에 직면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다음 5년 뒤에 지금 계속 5년 비슷하게 나와요. 5년 뒤에 뭐가 있습니까? 70자 유엔 총회에서
바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그 어젠다 21을 공식적인 이런 그 유엔의 지구 살리는 어젠다로 서스테너블 어젠다라고 하는 2030 어젠다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아까 했던 그 내용 똑같이 들어있어요. 빈곤 완전히 끝장내버리자. 그리고 이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불평등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 인저스티스라는 말은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 무너진 사회 정의, 그다음에 불평등을 어떻게 완전히 해소하자. 그리고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그 디딤돌이 되졌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고 2030 어젠다는 2030년에 완전히 지구는 새로운 신세계 질서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는 끝장난다는 거죠. 그럼 신세계 질서이기 때문에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2011년에 베네딕트 16세가 여기 근본적인 세계 파이널셜 시스템, 경제 금융 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것을 통제하고 매니저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 어젠다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뉴월드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그 세계 질서, 그러면서 세계 정부의 탄생을 예고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건 뭐예요? 결국은 무엇을 그래 아까 말한 것들 무슨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말이 뭡니까? 자유나 인권, 정의, 평등, 평화, 박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빈곤도 대체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서스테이너블하다 이거예요. 지구가 망가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지구를 어떻게 하자?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젠다가 바로 2030 어젠다. 명분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근사합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지구를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꽁꽁 사실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묶자 이런 말이죠. 깨지지 않도록 묶어야 되는데 이 묶는 게 뭐냐? 결국은 환경을 이렇게 살리는 문제였지만은 기후 변화를 막아서 재난을 막는 거였지만 결국은 인생들의 모든 삶을 묶으면서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에 디딤돌이 돼서 첫 번째 이렇게 이 인류를 하나로 묶는 그야말로 이 모든 인류를 묶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2015년에 파리 회의라는 거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파리 회의. 그러면서 195개 정부의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이런 이 기후 이런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걸음, 2030 어젠다의 첫 걸음이고 디딤돌이 되는데 딴 말은 뭐냐면 저탄소 정책을 세계 국제 질서에 삽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탄소 발생률을 높이면 벌금을 묶이고 제재를 가한다. 이런 얘기죠. 국제 질서가. 그래서 2015년 12월에 파리 협약은 지구 온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2도 상승. 사실은 뭐냐.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칸쿤에서 이 얘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2010년에 5년 뒤에.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최소한 1.5도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그 이하로 1.5도 여기로 낮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탄소가 온실가스가 지구 기후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리 클라이밋 어그리먼트예요. 파리 회의. 그래서 이렇게 됐죠. 196개나 5개 나라. 그런 다음에 그 이듬해 이렇게 정부 수반들이 빠진 나라까지 다 사인해서 196개가 됐고, 그 다음에 197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여기서 빠지는 바람에 196개가 되고, 지금 다시 또 바이든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또 지금 현재는 6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계의 196나라, 전 세계가 다 포함됐죠. 이 나라가
환경, 지구 살린다고 하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이걸로 사법 시스템에 그걸 어떻게 됐다? 뭉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법 시스템이 뭉쳤다면 이 사법이 제도화돼서 실행되려면 뭐가 또 뭉쳐져야 되게요? 행정 시스템이 뭉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 시스템이 뭉쳐야 되는 이유는 그 사법이란 말은 법을 어겼을 때는 제재를 해야 되고 또 경찰력을 동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통제 아래 이 세계는 스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묶이는 결과를 가져온 거다 이거죠. 이제는 2도 상승하면 그냥 망하니까 1.5도로 맞추자. 이래가지고 세계가 하나의 이런 그 동질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리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걸 할 때에 로마의 바실리카, 바티칸에 있는 로마 바티칸 광장에 이렇게 있는 이 베드로 광장의 그 바실리카 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바티칸에서는 뭘 했느냐? 이 밖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분사한 거예요. 어디다? 이 바티칸.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 날에는 때로는 이 교황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집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집전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인을 향해서 뭘 반사했느냐? 거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One lion on my church다. 우리 교회 위에 거대한 하나의 사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유니버설이라는 의미가 캐토릭이라는 말씀에 있어요. 하나는 정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니버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니버설 처치예요. 캐토릭의 말. 유니버설 처치라는 말은 온 세계가 다 포함되는 하나의 유니버설 처치 위에 드디어 사자가 하나 딱 나왔네. 와우. 백수의 왕 사자. 여러분 절묘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1절에 7머리 10뿔로 가진 이상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짐승의 머리가 사자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이 계시록 13장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7머리가 사자인데 그 머리 하나가 죽었단 말은 잠시 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 짐승이 죽은 거죠. 머리가 죽으면.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어떻게 하더라? 따르더라.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죽게 되었었지. 이 말은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예요? 낫더라 이 말이에요. 상처가. 그러면 나았으니까 이제는 이 짐승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짐승으로 등장한다는 게 계시록 13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 성경이 나와 있는 부분을 아무라도 생각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볼 수 있도록 천주교적 캐톨릭 바티칸은 바티칸 벽에 거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어떻게 상처가 났더라 이 말이 있더니 온 세계가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195개 나라가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서 오케이 사인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는데? 2030 어젠다로 가는데 우리가 먼저 사법 시스템에 하나 되는데 하나 되는 일에 이렇게 세계가 따르더라. 성경 그대로 성취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인류는 무조건 2도, 지구온도 2도 이것이 전 세계 글로벌 지구촌의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말과 등장하면서 글로벌 워밍이라는 화두 속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2도시 이렇게. 그런데 2015년에 그런 국제적인 이런 이것들이 막 거대한 물꼬를 뜨고 한 방향으로 가면서 드디어 그 디딤돌을 밟았는데 무엇으로?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것으로 이것이 디딤돌이 된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지구촌이 거의 1도가 더 상승해 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구 온도가 이미 2016년에 어떻게 됐다? 1도가 올랐다. 그러면 0.5도가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대가 되니까 막 서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통해서 뭐라고 발표했는가? 언더그라운드, 이 땅 위에서 in the air.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대기권을 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in orbit. 그러면 이거는 이런 모든 이 궤도까지라도 이것들에서
왜 이런 우리의 이 지구 이 기후를 바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사가 뭐 하고 있다? 워킹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사가 이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는가? 2016년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사가 이것을 이렇게 6월 달입니다. 이게 2016년 6월 달에 그동안 2016년도에 벌써 이 지구촌이 레코드 브레이킹, 즉 그야말로 계속 신기록, 기록적인 이런 불볕 더위가 막 올라가면서 벌써 1도가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 했을 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나사가 지금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저 태양의 궤도까지를 지금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해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야말로 천문학자죠. 그다음에 이 천문 물리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지구를 떠나라. 왜냐? 지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왜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지구가 보존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개의 이 뉴클리어 웨폰, 핵무기. 그 다음에 또 AI나 이런 것들을 중심한 러번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게는 또 다른 밀레니엄, 이게 또 다른 밀레니엄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2000년대라고 하는 이 연대에 들어있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없다 이거예요. 이 지구촌에.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이런 나사는 뭘 발표하는가? 그러면 떠나야 되니까 외계 지구를 찾는 미션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찾는데 새로운 행성을 1284개를 더 살폈는데 나사의 케플러 망원경을 통해서 1284개나 찾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구 사이즈에 있는 별들이 막 550개다. 근데 이 가운데 별들은 특별히 지구와 같이 환경이 있고 물이 있고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 이런 별들이다. 550개를 또 발견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10월 달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그 해가 마지막 해예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왔으니까요. 44대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미국은 갑자기 화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얘기하면서 2016년 10월 달에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템이란 말은 뭐냐면 Science, Technology, Method, 이게 수학이에요. Math, 그 다음에 STEM, ST, 이 엔지니어, 그 다음에 Math. 이렇게 해서 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50개 주에다가 해가지고 약 한 10만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50개 주에 각각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교육하는 기관들을 만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발표죠.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뭐냐? 인류는 2030년이면 화성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왕복할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나라가 방향을 잡고 있는 목표고 그걸로 위해서 우리는 거대한 이렇게 큰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환경 변화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이렇게 세계를 강타해서 산불 재난이 오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탄소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온도는 계속 올라가니까 잘 안 잡히니까 지구는 궁여지책으로 보여요.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모든 게 다 박자가 잘 맞아가요. 유명한 요즘 말하는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세계 우주 항공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우리는 인터플래네터리란 말은 우리 행성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이런 플랜들을 발표합니다. 똑같은 그 해. 그러니까 행성을 자유롭게 운행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지금 화성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2024년에는 화성에 첫 인간을 내리고 2025년부터는 화성에 여기 스페이스 크래프트 터칭다운이라는 말은 화성까지를 왕복할 수 있는 왕복선을 2025년에 어떻게 한다? 화성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서 나온 말이 화성 콜로니얼, 화성의 인간의 거리지를 만든다는 당찬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네. 안 되면 뭐하라? 떠나라. 이것이 지구촌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 과학은 이미 이 화성까지 지금 가는 거리가
3개월에서 9개월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 우주선 왕복선이죠. 오라이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태양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주 왕복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얼마면 가느냐? 3일이면 갑니다. 그만하면 갈만하잖아요. 3일이면 간다. 그럼 갈만하잖아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면 문제는 시행만 남은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자,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런 2030 어젠다가 파생시킨 인류의 대안입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12일 태양 탐사선 파커라고 하는 태양 탐사선을 이렇게 나사에서 발전시키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태양을 탐사하는 태양 탐사선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태양 궤도에 들어가서 가장 이 궤도까지는 이제 태양의 태양의 기권이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오로라 현상, 그 오로라가 발생하는 그 안쪽까지 말하자면 태양풍이에요. 솔라윈드, 태양풍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때까지 갔느냐? 지금 계속 가까이 가가지고 가장 가까이 들어간 것이 뭐냐? 2021년 11월 21일 드디어 태양에 있는 지구로 말하면 대기권이에요. 태양의 기권 상층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미 태양에 도착하게 된 거죠. 지난해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이런 여기 일어나고 있는 그런 태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 솔라윈드나 솔라플레어의 원인들을 지금 찾아내는 자료들을 계속 송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굉장한 발전을 거듭해 왔죠. 그런데 그러면서 지구는 이런 모든 동시적 개념들을 통해서 나사를 포함한 이런 것들로부터 2020년에 이미 이제는 지구촌에 대한 재설정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거의 어떻게 하면 이 지구촌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기 위해서 세계적인 합동을 추구하고 지난 2021년 11월에는 글래스고에서 COP26라고 하는 그런 회의까지를 했지만 놀랍게도 금년에 여전히 1988년에 돌파한 탄소의 그런 함유량이 지구에 이것이 350ppm만 돼도 어려운데 현재 415ppm까지 올라왔다. 450까지 되면은 이제는 도무지 회복 불가. 자, 3불 맞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임계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92년부터 또 2010년부터 2015년부터 2020년부터 계속해서 무슨 세력은 2030 어젠다 세력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탄소라고 얘기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탄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전 세계가 뭉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류가 공멸할 만한 것이니까요. 그러던 과정에서 2022년 금년에 왔더니 어떻게 지구는 엄청난 이 지구촌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기후 변화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1.5도가 거의 다 육박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이 아니고 지금 이 온도가 20도 정도인데, 40도를 육박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50년경이나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이 되는 그런 기후 변화를 지금 2022년에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의 그런 히트웨이브다 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멕시코가 아니라 이렇게 중앙아시아, 아시아권에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이렇게 온도의 상승, 소위 글로벌 워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도 금년에 여전히 말 그대로예요. 레코드 브레이킹 히트다. 그러니까 기록갱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록갱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마어마한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집단 살인이죠. 자살이죠. 집단 자살. 뭐 때문에?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 문제 때문에 이런 지경에 직면했다. 이렇게 유엔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후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러냐?
탄소, 화석연료 때문에 이렇다. 인류가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합동된 계속 세계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2030 어젠다 아닙니까? 하나로 묶이는 것만이 우리들의 뭐라? 선택이고 그것밖에는 없다. 우리 손엔 바로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고 못 참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7월 달에 이게 다 7월 달 일이에요. 여기 이 바티칸이 유엔에 가입이란 이름으로 아세션한다. 즉 유엔의 모든 자리에 보좌에 등극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더위 가운데 포함돼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손으로 속수무책, 지금까지도 탄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네요. 계속해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기후변화,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세트 세력이 탄소. 이거 원심가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해답을 차고 가져가고 있지만은 이게 바른 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답이냐 이거예요. 여전히 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더 깨져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만약에 탄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자동차 못 타고 자전거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부터 전 지구인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안 되는 거예요. 탄소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 속에는 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심지어 탄소가 늘어난 이유는 소가 방구 껴서 그렇다고 소 키우지 말라고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정도까지. 그럼 소보다 훨씬 많은 게 누구예요? 인류 아닙니까? 소보다 훨씬 많은 게 인류인데 인류는 방구 안 끼나요? 소리 나고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탄소 발생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탄소 온실가스가 과연 기후변화의 주범인가? 지금까지 봤더니 여전히 깨져가고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뭐가 지금 잘못 짚고 있다. 이 세계가 지금 하나로 묶어가는 일을 위한 디딤돌로는 이 온실가스라는 정책이 바로 되는 것 같지만 빌미가 돼주고 있지만 실제 인류의 운명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지적된 뭐는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우리는 뭔가 대답을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대답을 찾아봐야 된가 이런 거예요. 탄소라고 하는 온실가스 발생이 지금 맞는 재난의 원인인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살펴봐야 한다. 그럼 이걸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 탄소 발생과 대기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나사에서 어디를 연구하래요? 오르비트까지. 그럼 태양계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 살펴보러 올라갔대잖아요. 태양 탐사선 파커까지 보냈으니까. 그렇다면 이 변화는 뭐냐? 우주적인 이런 현상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피는 데는 산소가 진짜 이런 대기의 변화를 가져다 줘서 글로벌 워밍의 주범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어젠다에 2030 어젠다나 그레트 리셋 세력은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태양계를 가지고 나사가 올라가서 태양까지 조사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어느 우주적인 그런 현상인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따져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 가지면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카본 디옥사이드라는 건 CO2 탄소예요. 이산화탄소. 탄소가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현상을 2002년 거예요. 전 지구가 그런 대로 괜찮죠? 여기 중국, 여기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그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거. 그러면서 여기 잘 보시면 약간 농도가 거의 다 비슷하지만 농도가 짙은 대륙을 중심으로 농도가 짙은데 북반구나 남반구가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2005년에는 이제 더 많이 드러났고요. 2010년도에는 더 드러났는데 이젠 전 지구가 다 이런 탄소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015년도는 완전히 더 많이 덮여 있어요. 왜? 1988년에 벌써 380이라 ppm이라고 하는 이런 적정선을 넘었으니까 2022년 금년에는
완전히 지금 현재 2022년 5월 달에는 417 ppm이지만 지금 이제 415, 435 여기까지 현재 우리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50이 되면 안 된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약간 현상을 보시면 전 지구촌이 고루고루 거의 고루 탄소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왜? 탄소가 발생하는 율이 있다면은 2009년도에 나사가 아니라 2009년도에 이런 그 대기 중간층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탄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였느냐? 탄소는 주로 어디예요? 북반구를 중심으로 탄소가 왜? 사람이 많이 살으니까 북반부를 중심으로 탄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반부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니면 또 여기 밑에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뭐 호주 이렇게 남반부는 그리 많지 않죠. 탄소가 일어나는 게. 그러면 이 탄소가 발생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면 오늘날 본 것처럼 이렇게 전 지구를 공동되게 이렇게 덮을 수는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탄소 발생률을 따질 때 이렇게 환경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보지 않고 여전히 이것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 좀 궁금한 게 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워지려면 북반구가 훨씬 더 많이 더워지고 남반부는 좀 덜 더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북반구가 여름이죠. 지난 겨울에 호주가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반부도 계속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탄소가 원인이라면 북반부가 더 더워져야 되는데 남반부나 북반부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탄소와 대기권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궁금함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orbi트, 이 태양계라고 하는 orbi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금지화, 여기 목, 토, 천해, 명왕성, 여기 플루토. 2006년에 플루토 명왕성은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한 9개 행성 중에 2006년에 이 플루토는 그냥 이런 행성에서 빠져버려요. 그 지금은 8개의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8개의 행성.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죠.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는데 8개의 행성이 지금 이렇게 주를 돌아가고 있는데 태양 탐사선까지 가서 이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화성이 있어요. 화성은 오늘날 화성은 뭐가 됐느냐? 레드 스타예요. 레드 플래닛이에요. 레드 플래닛. 그러니까 붉은 행성이라 이 말이에요. 붉은 행성. 그런데 오리지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저희 세대 정도는 된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화성이 어떻게 됐느냐? 화성은 얼음덩어리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화성이 레드 플래닛이 아니에요. 찍으면 어떻게 됐어요? 원래 물건이 있어서 얼어가지고 얼음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오리지널부터 굉장히 계속 화성은 이렇게 이 물이 화성을 덮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화성이. 그러니까 그때는 레드 플래닛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화성이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우니까 화성의 이 기온은 추울 때는 마이너스 100도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00도면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음덩어리고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드 플래닛이 될 수 없어요. 빨간 별이.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레드 플래닛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일어났을까? 변화가 있었겠죠. 2007년도에 나사에서 뭐라 했는가? 이거 불행하게도 화성이 지금 웜업, 더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네. 와, 이상한 말이네요. 화성이 뭐 되고 있다? 여기, 더워지고 있다. 그런데 2000 몇 년이냐? 금년에 2016년 뭐라고 했나? 화성도 역시 기후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게 지금 점점 어떻게 된다? 물러가고 있다. 와우. 얼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빙하 시대가 화성에 물러가고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후변화라는 건 뭐냐?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최근에 뭐가 이 증거가 발생됐느냐? 화성에 글로벌 워밍, 이 얼음 아이스에이지라는 빙하기도 하고, 왜냐면 화성이 다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 물권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워밍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글로벌 워밍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물로 덮여 있던 화성이 이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던 화성이 하얀색에서 뭐가 변해졌어요? 레드 플래닛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와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답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무슨 답이냐?
온실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화성에서도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얼음이 다 녹아서 흰 별이 사막으로 변해 붉은 별이 됐다 이 말이죠. 물이 다 녹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화성의 지표에 약 1.5m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태양 탐사선 말고 이번에 올라가 있는 화성에 오래전부터 가 있는 로봇 화성 표면을 연구하고 있는 이런 이 화성 탐사선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걸 지금 보내오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보는 과학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팩트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완전히 녹아서 이렇게 사막이 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 워밍이 어디에 일어났다? 화성에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도 글로벌 워밍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해요? 탄소가 글로벌 워밍의 주범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8개의 플래닛입니다.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잘 보세요 순서를.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에요. 수성이 제일 작은 별이에요. 이 별이. 그 다음에 금성, 지구보다 먼 게 화성입니다. 여러분 지구보다 먼 게 화성인데 여러분 대단 이상한 일이죠. 화성인데 글로벌 워밍이 화성의 표면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하고 또 혹은 물이 다 녹아가지고 지표로 스며들어서 화성이 사막이 됐다면은 화성보다 태양이 가까운 지구는 글로벌 워밍이 얼마나 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 태양으로부터 화성은 지구보다 멉니다. 그런데 화성이 먼저 흰 별에서 붉은 별로 변했습니다. 뭐가 돼서? 글로벌 워밍이 와서. 기후변화나 혹은 이런 글로벌 워밍은 지구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화성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당연히 태양이 가까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지구부터 일어나야 되죠. 만약에 지구가 화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글로벌 워밍이 됐다면 지구의 지표면에 있는 물은 다 어디로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녹는 게 아니라 어디로 증발되는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화성은 지구보다 먼 곳에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왜? 물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흰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글로벌 워밍이 그 기후변화가 와서 이 모든 화성의 지표면에 있던 물이 다 어디로 녹아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로 녹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글로벌 워밍, 더워지는 기후변화가 태양에서 지구보다 먼 화성에서 일어났다면 사실은 지구가 훨씬 더 먼저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화성보다도 물론 크고. 그렇다면 화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있는 기후변화나 글로벌 워밍이 지구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이 녹아서 물로 이렇게 녹아버릴 정도의 그런 변화로 더워졌다면은 지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네? 우리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탄소 발생, 온실가스가 주범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은 이런 엄청난 우리가 소위 과학하는 시대 아닙니까? 과학하는 시대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보면 그게 원인이 아니구나. 이게 뭐가 원인이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이 영접되셔야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무슨 기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그레이트 리셋 이것이 말하고 있는 저탄소 정책으로는 깨져가는 지구를 살릴 수가 없다. 오히려 지구를 그냥 똘똘똘 묶어서 그냥 하나로 그냥 통제사회로 만드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만 실제는 재앙의 원인을 모른 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잘못 잡고 있다는 거죠. 옳지 않은 처방인 거죠. 왜?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요. 또 다른 데서.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여기 소위 말하는 이 지구, 우리의 지구촌 공동체를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이런 그 어젠다라 그래서 나온 그야말로 인시클리칼리안 레터라고 하는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지구 살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기후변화를 막는다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후변화를 막는 일에 합동해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평등사회로 인권으로 자유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 이 가르침과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 말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 하는 이것은 뭘 위한 거냐? 소위 팍스뉴스가 정말 정확하게 말한 거죠. 그린 퍼세이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는 다른 의미가 있으면서 겉으로 기후 문제를 씌워놓은, 즉, 기후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세트가 추구하고 있는 뉴 월드 오더 아니면 새로운 신세계 질서 아니면 세계 정부 아니면 뭐 이렇게 all brother 이런 것들로 가는 디딤돌이 돼주고 있는 퍼세이드다. 즉 앞에 표방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2030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라고 하는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서 세계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바꿔서 그것으로 전 세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엮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왜? You will own nothing이란 말은 너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너 내일 아침 없어 이 말은 아침 안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 그러고 너 행복하게 될 거야.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닥치고 복종하란 말이야. 우리가 허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야. 오엘리안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엘리안 시대로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이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단지 디딤돌일 뿐이다. 그렇게 가는. 그래서 2030 어젠다의 문제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또 내 사생활도 없고 내 개인적인 이런 그런 그 삶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표방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뭐예요? 하는데 명분을 주는 디딤돌이 된 것이 바로 환경 문제다. 그래서 이 라우다도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all brothers, 이 세계는 인류는 한 형제니까 하나잖아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 평등 문제가 이 핵심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부의 집중 한쪽에 치는 것하고 규를 분등 나눠주고 정의사회 이퀄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이런 걸로 정신교육을 하고 정신교육의 핵심은 신앙에 있고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사크라멘토 예배에 있다, 경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뉴 월드 오더다, 새로운 질서다. 이미 바티칸에서 2011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 말을 지우면서 그레이트 리셋, 새롭게 질서를 재조정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다? 새로운 공동사회, 소위 말하는 뉴 커뮤니즘과 같은 세계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교권이 그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교권이 지상권, 세계 지상권 장악하기 위해서 종교통합, 정치통합, 이렇게 경제통합을 다하는 삼중통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뭐가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미혹할 수 있는 전술로서 완벽한 디딤돌이 돼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가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겹쳐에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빅테크의 검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걸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대재난의 시대 산불재난은 여기 2030 어젠다나 여기 그레이트 리셋은 잘못 짚고 있다. 근데 사실은 잘못 짚은 게 아니고 그들이 목표하는 다른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디딤돌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함정이고 이건 트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잘못 가고 있다면 인류는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인류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망가져서도 위험해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더 어려움도 들어가고 원인을 잘못 짚었으니 처방도 잘못 나왔다면 우리는 정말 인류는 치명적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재앙의 원인은 다른 데선 찾을 수 없습니다. 재림의 징조인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은 정말 우리는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이들이 표방하고 있는 신세계 질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지구를 살릴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큰 재난이 있을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데 여기 천기를 살펴봐라. 그리고 다양한 이런 그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베개는 뭐가 있냐? 천기 따로 시대의 징조가 따르냐? 그렇지 않다. 마지막 때는 이 두 천기나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된다? 합동된다.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합동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여기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에요.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와우. 여기 해달별자, 태양계죠. 해달, 우리가 볼 수 있는 관련이 있다면. 이 태양계는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 이 징조가 일어나면은 이 징조의 영향이 어떻게 양방향이니까 하늘에서 이런 변화나 징조가 있으면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죠?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징조다. 이 징조가 있을 때 땅에 있는 선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는 것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해달별의 징조가 있다고 했으면 해달별에서 이 징조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해달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말씀하신 거냐? 아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우리 소위 말하는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는데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나눈다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태양계를 말한 거죠. 여기에 보니까 광명이 두 광명이다. 무슨 뭐 해달 별을 말한 태양계입니다. 그런데 태양계를 통해서 사시, 시즌, 일자는 뭐예요? 일자와 연한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연한은 1년, 2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먼저가 아니라 징조예요, 징조. 태양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태양계가 있는 거는 우리의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채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로? 징조로 나타난다. 어디에? 태양계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징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기, 하늘의 징조를 살펴야 된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뭐라 그랬어요? 태양계, 해달별에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 창조 때부터 해달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징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징조는 왜 있는 거냐?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채널인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해달별의 징조가 예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왜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때 그날 오시는 날에도 뭐가 있느냐? 하늘이 떠나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하늘이 떠나가면 땅은 상대적으로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대응하고 서로 순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자, 요엘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요엘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면 땅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과 땅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거 또 하나 말씀드렸죠. 7재앙 때 예수님 발음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재앙에는 하나님의 해 대접을 쏟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해는 뭐 하는 것이죠?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이죠. 네. 화장을 통해서 뭐 여러 과학적 서설들이 있어요. 화장이다 아니면 뭐다 있지만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열이 있고 빛이 있다. 근데 그게 권세를 받았단 말은 더 빛나고 그다음 하나는 뭐예요? 더 뜨겁다, 열이. 지금 그런 변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징조가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징조들이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징조들과 뭐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이 목표하는 건 뭐냐? 이것들이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어젠다나 이들이 말하는 이 세력들은 뭘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걸로 세계를 똘똘 묶는데 세계를 묶을 수 있는 뭘 잃어버려요? 명분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저탄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세계가 하나의 뉴 월드 오더로 가는 신세계 질서로 새 정부로 가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 맨 앞에서 나 있는 기초돌이 돼가지고 이것들은 명분이 있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지구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대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물론 탄소나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뭐 적당히 우리 애기가 오염돼가지고 좀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그냥 이런 매연이 있는 것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전 글로벌 지구촌적인 재앙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에 의한 재림의 징조다. 그런데 이 재림의 징조를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려는 어둠의 기만이요? 사단의 뭐예요? 미혹이 분명하다 이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화성에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화성에 아무도 사람도 안 사는데 자동차가 다녀요. 공장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서 뭐 소가 방구를 낍니까? 사람이 방구를 낍니까? 아무것도 않는데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워밍이 있다. 네. 이제 이 태양계가 일어나는 그 변화가 지구와 땅에 하늘에서 땅에서 이 변화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예, 원인을 알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재림의 징조란 사실을 인정하면 인류의 살 길은 열리는 거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기 2030 어젠다나 그레트 리셋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가면 이거는 재림의 징조를 절대로 볼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소위 요즘 말하는 이 신세대 사람들은 일어나면 저거 다 클라이밋 체인지는 뭐에서 오는 거예요? 글로벌 워밍은 탄소야. 그래서 전기자동차 사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으로 전부 그런 얘기 거기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징조야. 이러면 그 바보 같은 소리 말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뭐 예수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의 젊음을 다 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 팩트입니다. 2020년에 하려고 했던. 이게 내년 23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여기 세계 청년대회 때 여기 전파돼야 될 라우다도시의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따지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고 지우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이미 충분히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업신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뭐 한 거예요? 덮어버린 매우 치명적인 배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면 역사의 마지막 경점은 심히도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상과 이 상황은 매우 중요하고 엄미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하늘과 땅의 징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런 상관관계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는 때가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something's about to happen이라는 말은 뭔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something이라는 말을 해요. 왜 수학이나 이런 걸 할 때 모르는 건 X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모르는 건 다 X예요. 그냥 플래닛 X 이런 거. X란 말을 쓰고 수학도 X라 쓰고 여기 과학은 뭐라 해서 something. 뭔지 모르니까 something이에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뭘 아니까? 징조들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그 사회와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 젊은이들의 마음이나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대중 매체나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서 사로잡아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은 한마디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된 소식, 재림의 징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과 인위가 이것들을 대변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이런 표방을 가지고 세계인을 끌어가는 어둠의 미혹이요 사단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화성에 이미 글로벌 워밍이 시작돼서 이미 물이 그렇게 사라졌다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더 끝장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같이 지구보다 훨씬 멀리 있는 화성이 그런 일이 났는데 아직 지구촌은 이 과정에만 있다면 이건 뭐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의 시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성을 저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 지구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없애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이것이 마치 정말 이런 우리 지구에게 주신 초유한 은혜의 시기란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들이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살 길을 찾아 나와가게 되는 위대한 결단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저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서로 반응하면서 서로 상관하면서 서로 응답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여러분 더 낱낱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징조란 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채널이요. 교통 채널입니다. 수단입니다. 이 징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표시로 주신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손해되지 않고 그 기다림에 방해받지 않고 그 기다림을 위해서 올곧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 다양한 부수적인 것들을 내리고 또 내리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거쳐져도 빨리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일을 보걸랑 산으로 가라.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 그 산이 그 산입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건 환경의 산도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늘과 땅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이것이 두려움이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발자국 소리구나. 재림의 나팔 소리구나. 이 사실을 들으시고 희망과 환희와 여기 정말 열정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고 또 이기시는 여러분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